중요한 거 공부했었죠? 정부 형태하고 선거구제하고 대표의 원리하고 그 연결시켜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이라이트는 역시 정부 형태하고 선거제도죠. 그러니까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가 있고 변형된 정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의원대각제가 먼저 등장하죠. 영국식 의원대각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식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정부 형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사법부는 엄격히 독립시킨다는 거 공통점이겠죠. 그러면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엄격히 권력이 분립되는 게 대통령 중심제가 되는 것이고 권력이 의회 중심으로 융합이 되죠. 권력 융합형이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국식 의원내각제에서만 통용되는 단어, 용어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 내각 불신임, 의회 해산, 법률안 제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수당의 횡포, 이런 것들은 이제 의원내각제에만 해당하는 용어들이고 대통령제에서만 해당되는 용어들이 있죠. 법률안 거부권, 엄격한 권력 분립, 그 다음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그 다음에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나 승인 등을 얻어야 되는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고 법률안 거부권의 의미는 뭐였어요?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충돌하면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충돌하면 해결책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내각 불신임하고 의회 해산으로 다시 한번 선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각을 불신임할 때 연대 책임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를테면 총리를 불신임을 했어요. 그러면 총리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내각 전체가 물러나는 거예요. 이걸 연대 책임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내각을 불신임하면 단독 책임이 아니라 연대 책임을 진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면 변형된 정부 형태가 있는데 이게 두 나라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걸 융합형이다, 뭐 절충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식 정부 형태가 있죠. 이원 집정부제. 이게 드골 헌법에 의해서 완성이 된 건데, 먼저 우리나라의 절충형 정부 형태는요, 의원 내각제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신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먼저 의원 내각제 요소로서 국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의원 내각제 요소입니다. 뭐 국무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의원 내각제 요소가 되고 의원 내각제 요소가 아닌 것으로 이를테면 뭐가 있었죠? 법률안 제출권이라든가 대통령의 의회 출석 발언권이라든가 뭐 등등 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는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지만 이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불쑥 나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만 담당하고 나머지 행정권은 수상, 총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시에는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총리를 해임할 수도 있어요. 총리를 해임하고 대통령이 전권을 장악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드골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원 집정부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는 없고, 이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정부 형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죠. 선거는 간접민주주의 요소라고 그랬어요.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고요. 간접 민주주의의 꽃, 즉 대의 정치의 꽃인 선거는 선거구제하고 대표의 원리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게 이거죠. 선거구제는 크게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로 나눠지는데 소선거구는 다수대표제하고 연결되고 중대선거구는 소수대표제에 연결되는데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소선거구에 연결되는 건 딱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었죠. 기초, 지방, 의회, 의원선거. 그러니까 청주시가 광역시가 아니죠 지금. 그렇죠? 청주시죠. 청주시니까 이게 기초의회라고. 그러니까 청주시 의회 몇 명 뽑아요? 2명 뽑잖아. 그러죠? 한 선거에서 2명씩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것만 중선거구제에 의한 소선거구제고요. 나머지는 전부 대선 소선거제. 그러니까 하나의 선거에서 한 사람만 뽑는 소선거구제고, 그래서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당선되죠. 근데 이 다수대표제도 절대 다수대표제와 상대 다수대표제, 이걸 단순 다수대표제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절대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게 없어요. 전부 상대 다수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상대 다수대표제는 한 표라도 다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거죠. 근데 절대 다수대표제는 뭐예요? 과반수를 확보해야 돼요. 절반 얻어서도 안 돼요. 반절 얻어서도 안 돼. 그거보다 한 표라도 더 많아야 돼. 그러니까 과반 득표를 해야만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반을 얻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1차 투표를 했는데 과반 득표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제가 있고 선호 투표제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선 투표제는 몇 번 투표가 이루어져요? 2번 투표가 이루어져요. 선호 투표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계산 문제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수능에서는 계산 문제로도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로 나올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이 정도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나 모두 이건 지역을 대표해서 뽑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지역을 대표해서 뽑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는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은 전국을 254개던가요? 숫자는 시험문제 안 나오니까 253개던가요? 253개. 선거구에서 한 사람씩 뽑아요. 253명을 뽑아요. 이게 바로 지역구 의원이죠. 근데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각 정당별 득표수 비율로 배정을 해요. 나눠 갖는단 말이에요. 몇 명을 나눠 가져요? 그러면 300명이니까 47명을 나눠 가져요. 근데 이제 나눠 가질 때 우리나라에서는 봉쇄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의원은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은 3명, 최소 3명은 당선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득표는 최소 5% 이상 해야만이 이 47명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이걸 이제 봉쇄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끔 시험 선지에서 언급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바로 뭐예요? 전국을 하나의 단어로 하는가? 전국구 의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뭘 채택했죠? 요걸 채택하고 있잖아요. 지역구에서는. 그러니까 사표가 많아요. 적어요. 사표가 많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사표가 없다고 봐야죠. 그냥 정당별로 득표한 비율로 그대로 나눠가는 것이니까 사표라는 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선거구제 특징 제가 4가지로 써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표가 많다는 거죠. 사표가 많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졌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해져요. 사표가 많다는 얘기는 또 말을 바꾸면은요, 어떤 정당은 득표율은 적은데 의석률은 많은. 이걸 우리는 과대대표라고 표현해요. 어떤 정당은 득표율은 많은데 의석률이 적어요.
이건 과소대표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득표를 얻고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득표를 적게 하면서도 당선이 되는 이런 정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별로 과대대표되는 정당이 생기거나 과소대표되는 정당이 생기는 게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 이걸 이제 정치학적 용어로는 기울어짐 현상, 바이아스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이아스, 기울어짐 현상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구가 좁아요. 청주시에서 청주시를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4명을 뽑는다면 이건 중선거구제인데 청주시를 이게 4개의 구로 쪼개가지고 여기서 각각 한 명씩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소선거구제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선거구가 굉장히 높고 지역 선거구가 여기는 지역 선거구가 4조각 났으니까 좁은 편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선거 관리가 쉽다고. 선거 비용이나 시간이 전략이 돼요. 이건 좋은 점인데 나쁜 점도 있어요. 통반장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통반장이 개입해가지고 부정 관권 선거가 가능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통장이 그냥 자살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역적 인물이 당선이 됩니다. 전국적인 인물보다는 능력이 좀 부족해도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연고주에 의해서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좁다 보니까 입 후보자에 대한 입 후보자에 대한 지식, 입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건 쉽게 알 수 있겠죠. 이게 중대선거라면 막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누가 나왔다 하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입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뽑기 때문에 이미 당선이 되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 여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집권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기득권 정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들에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돼요? 뭉쳐 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똘똘 뭉칩니다. 그 결과 다당제가 확립이 될까요? 양당제가 확립될까요? 양당제가 확립됩니다. 양당제가 확립됨으로써 전국은 혼란에 빠질까요? 안정될까요?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기득권 정당, 집권당이 유리하다 보니까 야당이 똘똘 뭉쳐. 그 결과 양당제가 확립이 돼. 양당제가 확립됨으로써 전국이 안정이 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득권 정당이 유리하다는 말은 말을 바꾸면 군소 정당들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소 정당 출신의 정치적 신인은 정치적 신인으로서 정치에 첫발을 디디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도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네 번째로 여러분을 소개해드렸던 것이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수능에서는 출제됐던 게 게리맨더링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청주를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잖아요. 4개로만 쪼개면 되니까. 그래서 집권당이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짝 있게 하는, 획책하는 이런 게리맨더링 우려가 높은 게 바로 소선거구제다. 이 정도 공부했어요. 됐죠? 핵심 얘기 먼저 골라서 소개했어요. 자, 오늘 공부해야 할 건 뭐냐면 80쪽이에요. 쪽에 보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정책결정기구인데 비공식적 정책결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정책결정기구가 아니고
비공식적 정책결정기구니까 직접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당을 보시면 그 의미, 중요성, 특징 이런 건 읽어보시면 돼요. 중학교 수준이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당의 기능, 정치적 충원, 의회 정치 운영, 여론 형성과 조직화, 정치 사회화, 매개적 기능, 정부와 의회의 매개적 기능, 이런 것들도 별로 제가 설명할 만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당 등록 요건 해가지고, 첫째,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등록하면 되네요. 등록주의라고 표현하는데, 등록주의 또는 등록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 설립은 신고제다, 준칙주의다, 등록제다, 이런 식으로 국제된 것도 있다고요. 우리나라 정당은 신고주의도 아니고, 허가주의도 아니고, 준칙주의도 아니고, 등록주의, 등록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나, 이런 것은 무시해도 돼요. 우리 시험 문제와 직접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고, 이것도 우리 시험과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 자는 당선이 될 수 없다. 당원이 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정당 등록 취소, 위헌정당 해산, 이거 소개했었죠. 3단계로 나눠져 있었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판단되면 누가 어디에 제소를 하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이렇게 해서 제소, 결정, 집행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정당제도의 유형. 자, 이것은 기본인데요. 정당제도는 이게 독재국가하고 민주국가가 달라요. 독재국가는 일당제죠. 정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노동당이죠. 노동당. 북한, 중국 노동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민주국가는요, 복수정당제를 채택합니다. 민주국가는 복수정당제인데, 그러니까 정당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복수정당제도 둘로 나눠요. 2개밖에 없는 정당제가 있고요, 양당제가 있고, 2개 이상 다당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당제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과 같은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양당제죠. 미국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당제잖아요.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밖의 나라, 우리 한국 보세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보셨죠? 정당이 너무 길어. 한 20개가 넘어요. 다당제죠. 한국, 일본 등등. 대부분 나라가 이게 다당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건 뭐 시험 문제 값이 안 뒀대고, 민주국가에서의 정당제도인 복수정당제.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상 복수정당제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양당제는 정당이 딱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런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키기는 어렵겠죠. 근데 다당제는 반대로 정당이 다양하게 많으니까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는 건 쉽죠. 그런데 전국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서로 목소리만 내다 보면, 자기 목소리만 내다 보면 전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82쪽에 보면 정당제도의 유형에서 일당제와 복수정당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당제는 바로 독재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복수정당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양당제와 다당제 비교해놨죠. 이거 스스로 한번 쭉 분석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스스로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당 대 국회의원 별로 문제감은 못 되고요. 나머지는 참고해보세요.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정당 관련 조항, 이 정도는 한번 읽어봐야겠죠.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정당 설립은 등록제라고 아까 공부했었죠. 자유롭게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당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어요. 조건만 맞춰주면. 그 다음에 이 항은 이제 위헌정당이라면 이제 해산시킬 수 있죠. 제소, 결정, 집행, 이게 3단계로 나눠서 위헌정당 분석해 두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는 생략해도 됩니다. 이건 이 법과 정치보다는 사회문화 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사회문화 과목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정당하고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죠.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우리 법과 정치에서는요. 공통점은 뭐예요? 비공식적 의사결정기구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모두 다 정치적 사회화를 담당하죠. 정치적 사회화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밖의 것들은 이제 차이인데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목적입니다. 목표.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이에요. 시민단체의 목적은 공익 실현입니다. 이익 집단은요? 사익이죠. 사익.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 정경련은 경영자, 재벌의 이익. 의사회는 의사의 이익. 약사회는 약사의 이익.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별로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냥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게 87페이지에 보면 표로 간단하게 소개해놨죠.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에 비교해놨단 말이에요. 이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넘어가 볼게요.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론이 나올 거예요. 여론인가? 네, 여론. Public Opinion. 자, 여론요. 여론도 오른쪽에 있는 그림만 보세요. 합의형이 있고 분산형이 있죠. 여기가 낮음, 높음 해놓고 여기는 찬성과 반대 이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됐다면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두 조각 나버린 거죠. 이게 이 사회가 양분된 거라고요. 이 사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찬성만 있잖아요. 반대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국민적 동의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국민적 합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론이 형성될 때 전국이 안정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론이 두 조각 나버리면 전국은 사회는 불안하다.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이 그림 가지고 또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다시 왼쪽으로 올게요. 92쪽에 여론을 유형해가지고 분산형과 합의형은 지금 그래프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아래에 상향식 여론, 하향식 여론인데 이게 상향식이란 뭐예요? 민주적인 거죠. 하향식은 권위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향식은 아래로부터 여론이 위까지 올라가서 그 여론이 반영되는 것이라면 하향식은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권위적인 여론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넘어가 볼게요. 언론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별로 설명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 이것도 심심치 않게 어쩌다 한 번이지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100페이지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이렇게 돼 있죠. 이 향리형을 뭐 다른 말로는 지방형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이죠. 향리 이게 지방 이런 뜻이잖아요. 향리형, 지방형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신민형, 참여형인데
가장 안 좋은 것이 향리형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이 참여형이에요. 중간 정도가 신민형인데, 여기에 대한 신문제는 주로 오른쪽을 보세요. 그 향리형 정치문화의대용, 신민형 문화의대용, 참여형 문화의대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표를 잘 보세요. 그 아래 표. 정치 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체계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향리형 문화는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신민형은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참여형도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는 두 개가 신민형하고 참여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향리형만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정치적 자아를 보세요. 향리형은 정치적 자아 없어요. 나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정치적 자아잖아요. 자아,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잖아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당 편을 들어야 되나? 야당 편을 들어야 되나? 이게 이제 정치적 자아인데, 향리형이나 신민형은 정치적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질 않아요. 정치적으로 자아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유년기 때 자아가 형성된다고 사회문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년기 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되고 상호작용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다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갈등을 느끼는 시기가 유년기라고요. 그 갈등을 경험하면서 내가 남자다, 여자다, 아들이다, 딸이다, 자기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걸 자아라는 개념이에요. 셀프, 자아. 그러니까 유년기 때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내가 아들이고 딸이었던 자가 이제는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나는 뭐 할 거야? 연예인 할 거야? 대통령 할 거야? 언젠가 그 재수하는 말에서 여학생들 보러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영부인이래. 그 네 맘대로 되냐? 내가 대통령, 내 남자친구 대통령 만들면 되지. 당돌하대.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장래 희망이 영부인이래. 이게 이제 사회적 자아란 말이에요. 사회적 자아. 근데 지금 여기는 정치적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 다음에 이제 성립되는 게 정치적 자아라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자아는 그 향리형이나 신민형 이런 문화 유형에서는 정치적 자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자아는 언제 형성되는 거야? 어느 문화 유형에서? 참여형 정치 문화 유형에서만 정치적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 체계하고 정치적 자아는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입 과정과 산출 과정인데, 투입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국민이 이것 좀 해주세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향리형이나 신민형은 이 투입 과정이 없어요. 투입 과정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고. 오직 참여형만 투입 과정에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향리형은 산출 과정도 인식이 없어요. 누가 뭘 만들어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신민형은 투입 과정에서는 관심이 없는데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 정책이 나한테는 유리하네? 이거 좋아. 이거 정책이 나한테 불리하네? 이거 나빠! 이렇게 불만은 표출할 수 있어요. 불만은 표출됩니다. 이게 신민형이에요. 그 다음에 참여형은 투입과 산출 과정에서 모두 인식 정도나 관심 정도가 높은 게 바로 참여형 정치문화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나라 헌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문제 마무리하고 기출문제 풀고 헌법으로 갑시다. 어디 있더라? 예, 우리 14쪽에 2단원 1번 문제부터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대요. 그리고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대. 이 두 개만 읽어도 끝났죠? 네.
선거 공영제 2대 내용이잖아요. 입 후보자에 대한 기획운동과 선거비의 일부 부담. 이게 바로 선거 공영제의 2대 내용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번. 다음 각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문장이 길죠.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가슴이 탁 막혀요. 시험장에서는 지금은 좀 여유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나왔네 이거지만 시험장에서 이렇게 장황한 제시글을 주잖아요. 그럼 숨이 탁 막힌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뛰어넘어야 돼요. 이 문제 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문제부터 빨리 풀라고. 그런 문제부터 다 풀어놓고 이제 여유를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탁 막혔을 때 이거 풀고 가야지 했을 때 하고 이거 좀 시간이 좀 걸리겠네. 빨리 풀고 다른 문제부터 빨리 풀고 다음에 풀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 다른 문제 풀고 나서 이 문제 풀 때 하고 전혀 다르다니까요. 문제를 대하는 심리적인 게 시험장에서는 이게 내가 지금 말한 대로 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자꾸 여러분이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내 생각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스킵하고 다른 아는 문제부터 풀라고 그랬어 하고 넘어가야지. 이거 남들 다 푸는데 나만 못 푸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이제 아는 것도 안 보여요. 시험장에서는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시험장에서 그날 하루만큼은 좀 거만해져도 돼요. 내가 못 푸는 문제 없어. 나 못 푸는 문제는 다른 놈은 손도 못 대. 이렇게 좀 거만해질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자, 일단 2번 문제 한번 쭉 봅시다. 이거 읽는 데만 1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리는 1분에 풀어야 되는데.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400명으로 구성되는 거네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남녀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이걸 우리는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피선거권자, 즉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당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어요. 정당 공천 안 받아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감 잡았죠? 1인 1표제죠. 후보자에게만 투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인 2표가 아니라 1인 1표제고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득표해서 당선되니까 소선거구제고 다수대표제인데 절대다수가 아니라 상대다수, 단순다수 대표제라는 것을 딱 느껴져야 된다고요.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지하여 배분한대요. 이게 1인 1표제잖아요. 이거 어떤 선거 원칙이 위배된다고 했죠?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1인 2표제가 되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각 정당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의원,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순번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1번. 이제 옳고 골라야 돼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제며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소선거구제는 맞죠? 근데 소선거구제는 양당제가 확립되기 때문에 기득권 정당이 유리해서 양당제가 확립되는 것이지 다 군소정당은 불리하다고 그랬죠. 군소정당이 유리한 건 중대선거구가 군소정당이 유리하겠죠. 1번은 뒷부분이 틀렸어요. 2번. 자신의 지지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할 사람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에서 보통선거 원칙이 아니라 평등선거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죠. 표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내 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정당으로 간 것하고 내 표가 사람한테만 가고 정당한테는 안 갔다면 내 표는 한 표는 잃어버린 거잖아요. 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소수대표제 아니죠. 소선거구제니까 다수대표제죠.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당선되니까 다수대표제이며 선거 운영 방식은 다수대표제보다 복잡하고 무슨 얘기야? 말을
잘못되어 있죠. 다수대표제이며 선거 운영 방식은 다수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소수대표제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러죠? 그러니까 3번은 소수와 다수가 거꾸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3번까지 다 틀려버렸어요. 확인됐으니까 4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지금 1초, 2초가 지금 세이브 해야 되는데. 그러죠? 4번 읽는 순간 몇 초 지나버리잖아요. 4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공부 시간 확인해 봅시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어느 일방만을 지지한 경우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 중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즉 이때 기준은 뭐예요? 사람 보고 찍을 것이냐 정당 보고 찍을 것이냐 이 말이죠.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돼요. 그렇죠? 정당 보고 찍자니 사람이 아니고 사람 보고 찍자니 이것도 정당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나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1인 1표제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1인 2표제로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수준을 높여볼게요. 조금 수준을 높여봅시다. 제일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각 정당이 선거에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순번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은 이미 순번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 정하죠? 정치 자꾸 많이 내면 번호가 앞번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 보면요, 무조건 홀수번은 여성 후보입니다. 이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여성 할당제라고. 그러니까 이 여성 할당제는 절대적 평등을 실현하는 거예요? 상대적 평등을 실현하는 거예요? 상대적 평등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여성 할당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번, 4번은 이제 남자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누구야? 박근혜한테 정치원금 많이 낸 애가 1번으로 갔잖아요. 여자가 1번. 그 다음에 이제 돈 많이 낸 순서대로 또 정당에 대한 기여도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에서 앞번호가 된다고. 그래야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러죠? 그러면 이러한 정당 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제는 어떤 선거 원칙이 위배될까요?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중에 어떤 선거 원칙이 위배돼요? 나는 이거 싫다니까 얘. 근데 얘가 당선돼 버리잖아. 어떤 선거 원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직접 선거 원칙이 위배되잖아. 이게 수준이 좀 높이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와서요? 이해 못해서 상관없어. 다음에 문제 풀 때 이런 유형의 문제 나와요. 나중에 단어면 문제 풀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자, 넘어갑시다. 이해 못했더라도 뭐 이렇게 어려워. 무시해도 돼요.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 내각제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거 찾으래요. 이런 거 틀리면 치명적입니다. 남들 다 맞는 거예요. 나만 틀리는 거야. 그럼 합격자 공부 기대하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남들 맞는 거 다 맞아줘야 돼요. 남들 틀리는 거 맞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지금 여러 번 오다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 맞는 거 같이 맞고 남들 틀리는 거 같이 틀리고. 그 무슨 의미야? 자, 남들 맞는 거 다 맞아야 되고요. 남들 틀리는 거 우리는 맞아야 된다고. 자, 3번은 몇 번 정답 같아요? 3번. 자, 1번에 국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2번에도 국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4번에도 국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국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전부 의원 내각 주요소라고 그랬잖아. 그 밖에 뭐가 있었지? 법률안 제출권이라든가, 뭐, 그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이 국회 출석하여 발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원 내각 주요소입니다. 4번 문제.
다음은 갑국의 17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지역구 당선자 및 정당 득표를 보니까 A정당부터 D당까지 있고요. 당선자 수가 98, 42, 24, 30. 대충 보니까 한 200명 되겠네요. 그다음에 정당 득표율은 100% 중에 43% 이렇게 쭉 나와 있네. 감 잡았어요? A정당은 과대대표 됐나요? 과소대표 됐나요? 신문제 풀 때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43% 득표율이면 43명의 2배, 200명 중에 그러면 86명이 당선돼야 하거든. 근데 98명이 당선됐으니까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잖아요. 이런 걸 그럼 뭐라고 해? 과대대표라고 한다고. 과대대표. C당을 보세요. C당. 득표율이 15%죠? 그러면 30명이 당선이 돼야 된다고. 근데 23명 당선됐죠? 그럼 이건 과소대표 된 거라고. 과대대표, 과소대표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죠? 소선거구제 하에서 발생해요. 왜 그러죠? 사표가 많기 때문에. 사표 때문에. 자, 공부 시간에 이렇게 표를 먼저 분석해드렸어요. 시험장에서는 표부터 분석하면 늦어요. 표부터 분석하면 문제 풀이가 시간 많이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표 분석하지 말고, 아, 이런 표가 나왔네? 그리고 바로 조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선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또 나와 있어요. A, B, C, D 소속 후보들만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무소속은 없다는 얘기네요. 1인 2표제를 통해서 지역구원 200명과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했대요. 1인 2표제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지역구 당선자가 지금 2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례대표제에 의한 전국구원은 A당은 43명, B당은 32명. 왜? 득표율대로 100명을 나눠 가지면 되니까. C당은 15명, D당은 10명. 그 정당 득표율 보이죠? 그 정당 득표율이 100%잖아요. 그 100명이 이렇게 100% 그 비율대로 나눠 갖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지역구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득표가 많은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이거 뭐야? 소선거구제예요? 중대선거구제예요? 중대선거구제잖아. 그러죠? 중대선거구제. 그 다음에 그 중대선거구제에서도 과대대표, 과소대표 문제는 발생합니다. 소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적다는 말이에요.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였으며 정당 득표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했대요. 그래서 아까 43, 32, 15, 10%가 나온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1번으로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이것도 1분 이상 걸리는 문제죠?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딱 보면 바로 스킵하세요.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풀어놓고 이거 풀어도 늦지 않으니까요. 1번. 1917년 갑국의 지역구 의원 선거구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뭐죠? 중선거구제죠? 2명에서 4명까지 뽑았다고 했으니까 중선거구제란 말이에요. 선거구제는 2014년 우리나라 기초의회의원 선거구제와 동일하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중선거구제 채택하고 있는 게 기초의회의원 선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 맞으니까 정답 아니고 2번.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 소선거구제죠. 그러니까 지금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맞죠? 소선거구제는 기득권 정당에게 유리하지만 중대선거구는 군소정당에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 소선거구제 특징에서 공부했던 것이고요. 자, 그럼 1번, 2번 다 맞으니까 일단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3번.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A에서 D 중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맞나요?
지금 A정당이 가장 득표율도 많고 당선자 수도 많은데 이게 지금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0명이잖아요. 300명 중에 150명 당선시킨 정당이 있어요? 없잖아요. A정당이 가장 많은데 98에다가 43 더해봤자 141명이란 말이에요. 151명을 넘지를 못해요.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맞죠? 3번까지 다 맞았어요. 그럼 4번 보는 순간 바보. 4번 마킹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공부거리로 어디가 틀렸는 거 확인해 봅시다.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B하고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의 합은 BD의 지역구 의석의 합이 얼마예요? 78명인가요? 42하고 36하고 더하면 78이니까 200명 중에 78이니까 이거 둘로 또 나눠야 되죠. 78이니까 39네. 39%. 그 다음에 B와 D 정당의 득표율 합은 얼마예요? 42. BD니까 32하고 10이니까 42라고. 정당 득표율 42%. 그럼 42%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거꾸로 된 거죠. 39하고 42하고 넘어갈게요. 5번.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게요. 5번. 다음은 권력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 제도의 변화만을 모두 고르래요. 권력 분산이래요. 권력 분산.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의회 제도가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단원제죠. 미국이나 영국은 지금 상원과 하원 양원제죠. 우리나라도 양원제가 채택한 적이 한 번에 있었어요. 2공화국 때인데, 그 나중에 헌법 개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소개할 텐데요. 하나의 의결기구인 단원제하고 이게 둘로 쪼개졌을 때 하고 권한이 분산되겠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다고.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이양하였다. 이것도 권력 분산을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억, 니은 맞고.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네요. 디귿번 가지고 정답 결정되겠네요. 소수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대표 결정 방식을 바꾸었다. 대표 결정 방식을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나 뭐 어떤 것을 채택하든지 이것은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지 권력 분산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따라서 디귿번 들어가면 틀립니다. 1번. 행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권한을 독립시켰다. 중앙은행의 독립. 이거 권력 분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번은 권력 분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선출 방식의 차이일 뿐이죠. 6번.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소수 집단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된다. 땡. 소수 집단, 다양한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는 건 다당제가 더 유리합니다. 기억번 들어가면 틀리니까 1번, 2번 지우고, 그리고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니까 니은을 보면 바보입니다. 니은 볼 필요도 없고 디귿으로 바로 갑니다. 양당제는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양당제가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죠. 양당제는 둘 중에 하나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니까 디귿번 틀렸죠? 그럼 정답은 리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전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공부거리로 니은번, 리을번 봅시다. 니은번에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죠? 과반 의석을 확보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을번.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양당제는 과반에서 확보했으니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당제는 이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정치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 7번부터 하게요.